안녕하세요. 어, 3주차 내 마음의 한시 3주차 두 번째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으로는 네 번째 시가 됩니다. 연주 10곡의 네 번째 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시는 고섬이라고 하는 작가의 상고시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고섬이라는 작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자가 미상일 정도니까 약 한 881년 전후에 살았던 당나라 시인입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시는 잘 썼고 기세가 아주 웅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절을 숭상했고 그래서 누군가 천금을 주어도 의로운 물건이 아니라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간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급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심한 나머지 내 낯빛은 꽃과 같은데 운명은 이파리와 같구나 라고 하는 멋진 식구를 지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색, 여화, 명여엽이라. 안색, 낯빛은 여화, 꽃과 같은데 운명은 여엽, 이파리와 같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건부 3년, 그러니까 876년경에 이 고시랑의 추천을 받아 진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상고시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때 인물인 거죠. 그래서 고시랑에게 올리는 편지, 이 시는 사실 낙방한 다음에 지은 시거든요. 아마도 이 낙방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에 이제 감동을 받아 고시랑이 훗날 추천을 해서 진사에 올랐던 인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를 읽고 보겠습니다. 이 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연주식격에 기련, 평측, 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련, 평측, 대격이라는 말은 기련이니까는 요 앞에 두 구를 가리킵니다. 두 구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뭘로? 평측으로. 평측을 얘기합니다. 평측으로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평측으로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평측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를 읽고 난 다음에 평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벽도, 화, 노종, 그 다음에 일변, 홍행, 의, 운제, 부용, 생제, 추강상, 불량, 동풍, 원미계 그랬습니다. 천상이라고 돼 있죠. 하늘 위로, 벽도, 푸른 복사나무, 화로정. 화라고 하는 것은 어울릴 화자입니다. 이슬과 어울린다는 얘기는 이슬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슬 받아서 종, 심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자하고 뒤에 나오는 이구하고 사실은 제자하고 서로 어울리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품종할 때 종자가 아니라 심겨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가죠. 사실 하늘 위라고 되어 있는데 천상은 사실 하늘 위니까 하늘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상자를 넣어서 우리 위치는 위이기 때문에 하늘의 벽도, 푸른 복사나무, 화로, 이슬 머금고 또는 이슬 받으며 심겨 있고 그랬습니다. 심어져 있다는 얘기죠. 일변, 홍행, 의운제라 했습니다. 일변은 해죠. 가는 햇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천상이면 위겠지만은 이건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변을 갖다가 일변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해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해가의 홍행, 붉은 행. 이 행은 은행나무 행자도 쓰지만 여기서는 살구 행자입니다. 살구 행자. 의운제라. 의라는 말은 기댈 의자고요. 운자는 이제 구름이죠. 구름에 기대어서 제자도 가꿀 제자죠. 심을 제자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걸 재배하다 할 때 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꿔지다라고. 왜냐하면 여기도 심겨 있다라고 피동을 해서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동입니다. 내가 심어놓은 건 아니고 심겨 있는 거죠. 지금 129는 바로 하늘 또는 해 중심의 내가 아닌 그 상층의 어떤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행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우리 공자가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 또 그때의 단상, 그때의 학파, 또 그때의 어떤 모습들을 행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다가 이제 단자를 단상의 단자죠. 그래서 행단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래서 이게 대성전이라고 성균관에 이제 큰 강당이죠. 뭐 공자를 모시고 공자상을 두고 이제 크게 이제 공부하는 그 성대성전에 가면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대성전에 가면 그 앞쪽에 은행나무가 크게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그래서 행단이라는 말을 여기서 나왔다고 보통 그러는데 그래서 이 행자를 은행나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래는 그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서 가르쳤던 데서 유래하거든요. 근데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은 아주 이렇게 번듯한 그런 어떤 학교가 아니죠. 그냥 집 뒤에 나무 그늘 안에서 동네에 또 혹은 자기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둘씩 세상 이치에 대해서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어져 있던 나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은행나무로 볼 수도 있고 살구나무로 볼 수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 관우 이 장비가 이 도원결이라는 걸 하죠. 복숭아 밭에서 서로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이 때 그때 도원결의가 도원도 뭐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복사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의리를 다진 것이 아니고요. 자기 집 후원에 가장 흔하게 심어져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의형제를 맺은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이 중국 전역에는 복사나무가 아주 흔하게 많습니다. 행도 마찬가지예요. 살구나무나 복사나무는 항상 집 뒤편에 심어놓는 그 평범한 나무들인 거죠. 이 나무들가에서 사실은 공자가 제자들을 지도한 것이지 은행나무 심어진 곳에서 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성균관 대성전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는 행단에서 유래해서 심어놓은 곳이긴 하지만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자는 살구나무 행자로 봐야 돼요. 은행나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홍행이잖아요. 홍행. 게다가 색깔도 홍행이잖아요. 살구빛이 붉은 살구빛이죠. 약간 흰 듯하면서 거기에 붉은빛이 착 감도는 색깔이죠. 그래서 일변 홍행 의운제 핵가에 붉은 살구나무 구름가에 심겨있네. 자, 이게 보면 복사나무나 살구나무나 다 어디에 심겨 있어요? 천상에, 핵가에,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하사하는 구름이나 또는 이슬을 머금으면서 예쁘게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19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데 비해서 화려하고 안정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뜨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3, 4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용, 생재, 추강생, 부용꽃입니다. 부용은 뭐죠? 이 연이죠. 연입니다. 연꽃은 생, 자랍니다. 부용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부용, 뭐 연, 뭐 하, 뭐 많이 배웠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제가 부용이라 날려놨습니다. 그 한때는 그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한때 공리가 나왔던 영화인가요? 부용진이라는 영화 있었죠. 바로 이게 사실 흔한 풀 중에 하나예요. 연이라는 게. 지금은 어떤 뭐 연을 일부러 심어야지 이제 연 보러 가고도 합니다만은 전주의 덕진공원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장원사에 가면 또 연 많고 또 통도사에도 연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연을 일부러 심어 놓긴 하지만 아주 평범한 어떤 저수지 물만 있으면 거기에 심어 놓는, 왜냐면 이 연은 아주 이렇게 이 깨끗하지 않은 물에서도 오히려 잘 자라면서 곱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늘 항상 이 사랑을 받았던 이 풀이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도나 행이나 부영이나 다 평범한 나무들이 늘 주위에서 보는 것들이죠. 그런데 얘네 둘은 하늘이나 태양이나 이 주위에서 운우를 받으면서 또는 어우러지면서 심어져 있지만, 이런 의미죠. 부영은 생재, 자라고 있네. 재자하고 상자가 서로 어우러지는 겁니다. 여기 재자하고 상자입니다. 꼭 한문 문법 비슷해요. 추강, 가을강에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가을강에 있습니다. 가을날 연꽃은 다 지지요. 그러니까 한여름 8월쯤 지나면은 연꽃은 지고 이제 연잎도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말라가고 구멍도 뻥뻥 뚫리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용은 가을강에 자라나니.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부용은 살아 가을강에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부용은 가을강가에 살고 있나니 둘 다 됩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서 번역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번역 원칙 또 그 리듬을 한번 살리는 방식으로 번역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순서대로 차근하게 말을 만들어 간다는 건 그냥 뭐 만들어진 법칙이 아니라 한문을 써 내려갔던 사람들의 이 글의 리듬, 삶의 리듬, 생각의 리듬, 감정의 리듬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뭐 취한 어떤 번역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용은 살아있네. 어디에? 가을강가에. 사실은 어디서 사냐? 가을강에 산다라는 거죠. 곧 저물거나 곧 시들거나 곧 생명이 쇠잔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게다가 가을이니까요. 더더군다나 불양동풍 원미계라, 불하지 않네. 향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향자는 동풍까지 걸립니다. 봄바람입니다. 동풍은. 그죠? 동, 서, 남, 북하면 동풍은 봄이고 남풍은 여름이고 서풍은 가을이고 북풍은 겨울이죠. 그죠? 그래서 봄바람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원미계, 원망하다, 탓하다. 원이라는 글자는 내 마음에 똑 들지 않는 어떤 행위가 나에게 주어질 때 갖는 그런 감정 상태죠. 미계, 미라는 것은 아직, 개는 피다, 열다, 피워주다 이런 얘기죠. 봄바람이 일어나서 꽃에 불어대면 그 꽃은 이제 살포시 꽃잎을 열고 자기의 속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계라고 그랬어요. 불계가 아니고. 불계라고 하면은 아예 피우지 않은 거지만 미라고 했으니까는 이거는 아직 뭐뭐하지 않다라고 늘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아직이란 말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고 전제적으로 해석을 해놔야지 이 미자의 뜻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피워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다가 아니라 아직 피워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또 그런 꽃인데 봄바람 네가 나에게 제대로 불어주지 않아서 나를 피워주지 않았구나. 이건 결론이잖아요. 결과로. 근데 이게 아니라 미개, 아직은 피워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네. 언젠간 네가 나를 피워줄 건데 나를 꽃을 피워줄 것이지만 아직은 지금 당장 나에게 피워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원망하지 않아. 먼 훗날 만나서 또는 먼 훗날 나에게 봄바람이 불어와서 피워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자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서러워서 이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진 않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대에게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재밌죠. 그냥 불게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안아줬어. 미워. 이거는 이제 관계를 끊는 거죠. 그래서 미자는 아직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 기대, 미련 또는 어떤 희망을 담아놓은
부정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닐 불자나 없을 무자, 없을 무자는 상태죠. 소유하지 않는 거니까. 아닐 불자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 탓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부용꽃 또는 부용은 살아 가을 강가에 있지만 이런 얘기죠. 있지만 내가 곧 시들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봄바람더러 아직 나를 꽃을 피워주지 않았다고 탓하지는 않노라. 서운해하지는 않노라. 서운할 것까지는 없다. 나는 아직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시랑에게 올릴 때 성이 고시고 이름이 시랑인데 누군지 분명치 않습니다. 시랑에게 이분에게 올릴 때 상자는 보통 올리는 거예요. 편지를. 또 봉자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봉상 그러면서 또는 봉정 우리가 논문 봉정식 그러죠. 윗사람에게 올리는 때 봉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나를 아직은 버리지 말아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하늘가에 벽도 푸른 복사나무 이슬 바다 심겨 있고 햇발에 또는 햇가에 붉은 살구나무 구름에 의지해서 가꾸어져 있네. 심어져 있는 얘기죠. 부용꽃은 가을 강가에 살고 있지만 또 부용꽃 살면서 가을 강가에 있지만 봄바람더러 그대더러 나를 아직 피워주지 않았다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당신이 나를 알아주겠지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당신은 나를 분명히 꽃을 피워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평층 얘기를 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 여기 볼게요. 이 글자들은 천상벽도 화로 종이에요. 이거는 중국어로 해볼게요. 중국어는 천자는 일성이고요. 상은 사성이고요. 벽자는 또 사성이고요. 도는 화는 이성이고요. 도죠. 도 이성이고요. 화는 여기다 쓸까요? 일성, 사성, 사성, 이성, 그다음에 이성, 사성, 사성이에요. 자, 이거를 평칙을 따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일성하고 이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국 이 사전을 좀 중국 사전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 요즘에는 그 아레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 한자를 입력하면 거기에 이 중국어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자, 근데 여기 보면 천자를 한번 볼게요. 천자가 있는데 천자를 치면 이렇게 하늘 천자가 있죠. 여기 보면은 밑에 여기를 보시면 밑에 여기 자전에 보면은 여기 TIA에 나고서 이게 중국어 발음이에요. 중국어 발음인데 여기에 이렇게 찍어져 있어요. 이건 일성이에요. 일성. 그 다음에 상자를 한번 볼게요. 상자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상자는 발음이 여기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 첫 번째 이게 사성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글이. 그래서 이거는 사성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따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중국인들은 금방 알겠죠. 또 옛분들이 이제 한시를 많이 써보신 분들, 글자의 운서를 가지고서 사성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알겠지만 우리처럼 현대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대 중국어에서 발음 나오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1, 2, 3, 4성을 가지고서 평상거입, 평칙을 사실은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보면은 다시 볼게요. 1성, 2성, 3성, 4성이 있습니다. 1성은 우리가 1성과 2성이 평성이에요. 이것이 상성이고 이것이 거성이에요. 그
그다음 여기는 사라졌지만 입성이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사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게 사성이에요. 그다음 입성은 술, 밥, 떡, 리을 받침, 비읍 받침, 기역 받침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말로 발음했을 때 그게 입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평성은 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머지를 우리가 측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칙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평칙은 일종의 규칙이 있어요. 뭐 평평측, 평평, 뭐 측측, 평평, 측측 이러면서 일구와 이구 사이에 평성과 측성이 서로 대를 맞춰줘야지만이 리드미컬하다고 얘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 평측을 비틀 때가 있어요. 평평측, 평평 이렇게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측자를 갖다가 다시 평성을 쓸 때도 있고 거꾸로 측, 측, 평, 측, 측 할 때 어떤 글자를 본래 써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겨서 쓸 때가 있어요. 비틀어내는 거죠. 그것을 요체라고 불러요. 특이한 어떤 방식으로 비틀어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글자를 막 두들겨 맞추는 거죠. 두들겨 맞추면 약간 속화된 표현입니다. 글자를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본래 어떤 특정한 그 형식에 맞는 그런 글자들을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의미상 잘 될 수 있고 게다가 대꾸까지 딱딱 들어맞는다면은 대단히 정교하게 짜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두 달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서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한시를 창작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자 맞추기 놀이처럼 그냥 재밌게 이렇게 지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10년, 20년쯤 이제 자연스럽게 운도 다 외우시고 글자를 놓는 걸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워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예쁜들 가운데 젊은 친구들도 아주 10대도 이렇게 시를 잘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보는 것들이 그거니까 그렇죠. 어려서가 쓴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10년, 5년, 10년간 내내 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공부할 때 잠깐 보고 일상이 또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시를 창작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도 제가 한시를 강의하면 꼭 듣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시를 창작도 하십니까? 그러는데 아직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요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요 방식들을 잘 요걸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면 아까 천상벽도 화로종이 144244잖아요. 그러면 일성은 평성이죠. 이거는 측성이죠. 사측성이죠. 이성은 평성이죠. 평. 요거는 측이죠. 또 측이에요. 그러면은 평측측, 평측측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거죠. 평측측, 평측측이에요. 자, 대격이라고 했으니 기련 첫 번째 요 129가 서로 대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평칙이 딱 대를 맞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자는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성이에요. 사성이고요. 변자는 일성이고 홍자는 이성이고 행자는 사성이고 그다음에 의자는 삼성이고 운자는 이성이고 제자는 일성입니다. 여기는 좀 다채롭네요. 그렇죠? 아까 1424인데 여기는. 자, 똑같아요. 사는 측성이죠. 측성이에요. 그러니까 1, 2만 평성이거든요. 요거는 측성이에요. 측성. 요거는 평성. 요거는 또 그것도 평성. 측성. 요거는 삼성이니까 특성이죠. 이성, 평성, 평성. 그러면 측, 평평, 측, 평평이 돼요. 그죠? 여기는 평, 측, 평평, 측이죠. 완벽하게 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평칙이 나오니까 어려우셨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시에 강의할 때 평칙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평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지금 요 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현대 중국어의 일성, 이성, 삼성을 활용해서 우리는 평칙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운서를 갖다 놓고 봐야 되고, 아니면 큰 자전에 보면은 보통 사각기호로 돼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동그랗게 쳐놨거든요. 이게 평상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호를 가지고 표기하기도 하고 숫자로 표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현대 중국어에서는 1, 2, 3, 4라는 어떤 숫자를 가지고 표시하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평상거입이라고 하는 옛분들 얘기하는 사성에다가 견줬을 경우에는 일성과 이성은 평성이고 삼성은 상성이고 사성은 거성이고 입성은 여기 현대는 없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술밥떡, 리을, 비읍,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것이 입성이다. 자, 이 중에 요 평자에 해당하는 것만 평성이고 상거, 입성은 다 측성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측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천상벽도, 화로종, 일변, 홍해, 의운제를 맞췄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칙이 딱딱 그 대를 이루더라. 그래서 이 시가 기련, 기련, 평측, 대격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는 그 고섬이라는 사람이 낙방하고 지었지만 당시 낙방하지 않고 급제했던 사람들은 다 하늘까지 임금님의 곁에서 이제 옳게 또 뭐 적절하게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커나가지만 나는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아. 그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때를 기다리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훗날 고시랑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진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살면서 대부분이 우리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좀 당하고 있는 것을 불운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 우울하게 사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모든 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꽃도 보면은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또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요. 동백꽃도로 여름에 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국화꽃 보고서 봄에 피라고 하면 안 돼요. 각각의 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마다 살면서 꽃을 피울 때가 있고 그건 그 때를 안다라는 것은 자기의 분수, 몫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고섬이라는 사람의 시에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129에 나오는 벽도나 홍행, 그 다음에 부용 이 세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시험도 낼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1, 2구와 3, 4구 사이에서 어떤 뜻의 격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아직은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샀다고 하는 그런 시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칙이 나서 약간 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어렵다고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예쁜들은 그 크게 평상거의 평칙의 리듬을 가지고서 시를 써내려갔던 데 이유가 있는 거죠. 평성이 많은 시하고 측성이 많은 시하고는 지금 우리가 발음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평성은 약간 유려하고 부드럽고 또 이렇게 돌돌돌 물이 흘러간다면은 측성하면 그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에 걸리는 듯한 느낌을 드는 거죠. 하나 여쭤볼게요. 계곡은 바위가 있는 게 좋으세요? 없는 게 좋으세요? 보기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고 계곡도 계곡이 흘러가는 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그래서 계곡에는 돌을 다 치워버리면 그 계곡은 살아날까요? 강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물만 흘러가게 해버리면은 그 강은 살아남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강물에 흘러다니는 돌덩어리, 또 바위들, 그다음에 계곡물을 막고선 어떤 바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있는 것이 오히려 계곡을 살리고 강을 살린다고 그러네요. 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돌돌돌 흘러갈 수 있도록 평성만으로 놔두면은 밋밋하고 재미가 없죠. 하지만 중간에 이제 바위돌처럼 측성을 갖다 놓으면은 걸리기도 하고 약간 까끌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너무 막혀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과 측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의 리듬들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삶도 늘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온화한 어떤 일들만 있다 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다 보면 온화한 어떤 이 따뜻한 바람이 고마운 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추위와 더위가 오가기도 하고요. 또 비와 또 구름도 오가기도 하고요.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몸도 건강하다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리드미컬하게 가는 것, 그런 게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시도 사실 그런 삶의 리듬을 존중하고 있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시를 써내려갔던 사람들의 어떤 결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 식대로 한문을 읽어버리면은 이거는 굳이 한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한문 자체가 갖고 있는 결을 갖다가 존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말로 생활할 때하고 다른 한문을 가지고 볼 때의 어떤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어떤 삶의 결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도 그렇고요. 두보의 시, 소식의 시, 오늘 봤던 이 고섬의 시도 약간 다르거든요. 다만 오늘 아까 시 공부하기 때문에 평칙 얘기를 좀 드리면서 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작품을 볼 때 어떤 리듬감도 한번 유념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부용이라는 이름, 아까 부용가 있었잖아요. 부용 종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물 위로 나오는 그 부용꽃이 있고요. 아니면 육지에 무트로 나오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물로 나오는 이 부용꽃을 초부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태 나는 것을 목부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부용 나무처럼 부용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련이에요, 목련. 우리 목련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다음에 하화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화는 바로 이제 물에 나는 그 부용이죠. 그런데 우리 목련이라고 부르는 거, 목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태에서 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다 부용의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시를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보시면서 이 고섬이라는 사람이 고시랑에게 올렸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아까 힌트를 드리긴 했죠. 약간의 기대감이죠. 나 당신 원망하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희망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서운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요. 천상벽도 화로정, 하늘이 푸른 복사나무, 이슬바다 심겨있고 일변 홍행 의윤제라. 핵가에 붉은 살구나무, 구름에 기대 자라고 있네. 사실 이제 종이나 재는 잘 보면 심을 종자, 그다음에 가꿀 제자인데 재배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과거를 보았으니까 선발된 사람들은 이제 태양, 천상과 일변에서 이제 지금 거기에 심어진 거예요. 그냥 생장이라고 하지 않고 종하고 재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용생제 추강상, 그러니까 부용꽃 살며 가을 강가에 있나니 자기죠. 자기는 불양동풍 원미계라. 봄바람 들어 아직은 피워주지 않았다. 원망하지는 않노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 희망 덕분에 이분은 다음에 과거의 이 고시랑의 추천을 받아서 벼슬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상고시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